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잘 견디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일어났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파악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귀한 정보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1% 넘는 큰 상승률을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지난해 4월 달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각각 1% 넘게 상승하면서 이 시장 자체가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비록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원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긴 했지만 시장 자체는 연준의 금리 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2년무 국채금리는 소폭의 조정세를 겪었습니다. 골드는 한창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는 일부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제 19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투자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만 이 달러 인덱스는 역시나 소폭 하락하면서 10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25,400달러 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밤에 비트코인이 25,000달러 선을 내려앉으면서 우리 투자 시장 자체 분위기가 굉장히 철렁했었는데요. 다행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5,000달러 선을 회복해 줬더라고요. 현재는 25,4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이더리움은 1,660달러 선으로 좋은 흐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최근에 불안감이 대두됐었던 알트코인들은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을까요? 리플은 0.48달러로 크게 변동성은 없는 모습이고요. 도지코인이 0.06달러로 그래도 그나마 좀 잘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솔라나가 15달러 선도 내려앉았습니다. 현재는 1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간밤에 또 테더가 1달러가 깨지면서 투자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테더 역시도 지금에는 다시 금액을 회복하면서 시장 자체에 안도감을 주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었던 지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들어서는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ETF의 출시 신청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코인베이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블랙록이라는 기업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블랙록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코인베이스와의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ETF 출시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ETF 출시 신청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협업 자체를 코인베이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최근에 SEC에 기소가 되면서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을 우리가 걷잡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 스탁 기관으로 코인베이스를 커스터디로 지정하고 가격 측정을 위해서는 코인베이스의 현물시장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소식통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ETF가 현물 ETF인지 선물 ETF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앞서서 SEC는 현물 ETF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승인을 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ETF도 승인이 날지에 관해서 우리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ETF 출시를 위해서 꿋꿋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높게 살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애플이 비트코인 지갑을 거부했습니다. 관련한 소식들 여러분들 간밤에 좀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보다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암호화폐에 관해서 사실 이렇다 할 색깔을 가진 기업은 아니었지만요.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에 관해서 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지갑 앱인 제우스의 최신 버전을 거부했습니다. 제우스 측이 이를 밝혔는데 제우스의 최신 버전을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가상자산 전송을 위해서 자산 송금 라이센스 등의 적절한 라이센스를 증명해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이 라이센스를 면밀하게 증명을 한 이후에 애플을 통해서 이 제우스의 지갑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온 건데요. 그에 따라서 제우스는 즉각 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사태로는 승인이 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이 제우스 이전에도요, 이 다른 지갑 역시도 거부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앱인 다무스를 제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한 어떤 서비스들을 하나둘 덜어내는 모습을 좀 포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애플의 이러한 행보는 아무래도 SEC에 관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다무스에 관해서는 비트코인 소액 전송 기능을 문제 삼으면서 이 다무스 앱을 애플에서 제거하겠다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이 진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방면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요.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금요일 브리핑 제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금요일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한 주 시장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시장을 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저와 함께 이 시장을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는 특히나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정말 오랜만에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그 후에 나온 점도표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2번이나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시장 자체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췄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에 좀 환호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SEC 관련한 이슈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 역시도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좀 안타까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간밤에는 비트코인이 25,000달러 선을 정말 몇 개월 만에 깨주면서 시장 자체 불안감이 조금 생성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분석을 해보니까 그 와중에도 그 저점에서 또 가격을 담았던 고래 매집이 또 포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내 가격이 다시 25,000달러 선을 회복을 해줬는데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이러한 이슈들 그리고 온체인 분석까지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홍콩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은행의 암호화폐 수용 압박을 했다라는 사실들이 포착됐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가 워낙
SEC의 소송 관련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이런 숨은 흙 속의 진주찾기와 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이슈들 좀 몇 가지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첫 번째 이슈가 역시나 홍콩에 관한 이슈입니다. 최근 들어 홍콩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의 횡보에 따라서 또 시장 자체가 훈훈하게 연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저와 함께 열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들부터 보실 텐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어제였습니다. 어젯밤에 관련한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홍콩 정부가 거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수용에 관한 압박을 처했다라는 그러한 기사였는데 사실 이게 압박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내용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권유를 했다라는 식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홍콩 정부에서는 SHBC라는 은행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HSBC 은행과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중국은행 등에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왜 고객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서신을 좀 보낸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을 보낸 금융당국, 홍콩금융관리국이 HKMA라는 관리국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금융관리국이죠. 이 금융관리국에서 직접 이제 홍콩 내에 있는 주요한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회사들, 암호화폐 관련한 기업들 혹은 고객들을 은행으로 받아들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좀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서만 여러분들이 보시자면은 역시나 이 문서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KMA에서 보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금융관리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금융관리국에 은행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냄으로써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왜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들을 고객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 자체를 사실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보도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 서신 문서까지도 좀 공개가 된 상황인데 지금 이 페이지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조금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은 이 문서에서는 홍콩의 중앙은행은 기관들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라고 부르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은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라 혹은 도와줘라라고 구체적으로 좀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암호화폐 기업에 관한 투자나 대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고객들이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이용할 때 은행과 연계해서 또 다양한 이점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전통 은행권에서는 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고위 임원들로부터 약간의 어떤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관한 계좌를 허용을 해줘라 혹은 연계를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라라는 그러한 압박들을 또 은연중에 하고 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관해서 사실은 홍콩 안에 있는 이제 중국은행이라든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라든지 HSBC 같은 경우에는 홍콩 정부의 뜻대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다각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홍콩이 굉장히 친화적인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 트위터 게시글도 제가 얼마 전에 이슈를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코인베이스여 미국으로 와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에 관해서 미국이 아니라 홍콩으로 와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였는데 미국이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코인베이스가 홍콩으로 오게 된다면 관련한 라이센스를 좀 취득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직접 홍콩의 국회의원이 또 트위터를 통해서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이 사실상 우리 시장에 굉장히 호재가 됐어야 했지만 현재 SEC의 그늘에 가려져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 주제로 제가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영의 인사이트 두 번째 주제는요.
바이낸스, 미국 SEC의 단속 속에 비트코인 채굴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네, 이 또한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주제가 될 텐데요. 어쨌든 시장 자체가 또 바이낸스 횡보에 관해서는 창펑자오의 움직임 그리고 SEC에 관한 대응들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나름대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다라는 게 이 주제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이 주제도 제가 언급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의 단속 속에서 이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채굴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소식이 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SEC가 단속을 해서 사실 바이낸스 자체가 현재 지금 거래소 자체에 유동성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죠. 근데 최근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6월 15일부터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관심이 있지만 이 장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상품을 개발을 한 건데요. 이 해시레이트를 구매한다라고 바이낸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확인하고 또 합법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성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고객이 나도 좀 이런 채굴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하지만 채굴 장비를 사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이낸스 이러한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에 관련한 바이낸스에서 직접 제공한 그러한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해시레이트 가격은 1.17 USD고요. 그리고 전기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료는 9.5 USD라고 보이면 됩니다. 자, 바이낸스는 현재 초당 1테라 해시를 10.7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해시 요금과 전기 비용을 각각 1.17달러와 9.58달러로 나누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채굴을 통해서 얻는 비트코인 측면에서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구독 서비스는 180일, 6개월 동안 활성화되게 되는데 구매한 각 TH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타임라인 동안 0.0004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서비스도 우리가 흥미롭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굴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사실 채굴 장비를 사고 또 채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이러한 또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두 번째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세 번째 주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지영의 인사이트 세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요. 온체인 분석, 예상을 깨는 당황한 투자자와 침착한 투자자에 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온체인 데이터 분석은 보다 시장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열심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오늘도 역시나 글래스노드의 위클리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드릴 예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정보들을 좀 획득을 했습니다. 과연 이 시장에서 어떤 투자자가 떠났고 또 어떤 투자자가 버텼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믿어주시는 만큼 저도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또 이러한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서 글래스노드에서 오늘도 슬로건으로 내비쳤었던 그런 하나의 슬로건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노드에서는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이러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충격으로 어떤 투자자가 떠났는지 혹은 어떤 투자자가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장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이낸스 동향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카이코에서 제시한 그러한 자료인데요. 바이낸스 US에 관한 점유율은 사실상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2.7% 밖에는 좀 되지 않는다. 2.7%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진한 파란색이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는 게 미국 내에서
하면서 바이낸스의 점유율이 그만큼 줄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미국 내에서는 점차적으로 바이낸스가 정말로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 바이낸스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인데 이 바이낸스 안에서 얼마나 많은 또 자금들이 남아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24주 차의 잔액 변경을 나타내는 건데 이 잔액 변경 보시면은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잔액 변경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잔액 변경은 20%나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5.7%, 7.1%의 잔액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돈을 뺐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지점은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이 확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다. 이 녹색 지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바이낸스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더 급속도로 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코인베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와는 좀 다릅니다. 앞서도 SEC가 고소했던 뉘앙스 자체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특히나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잔고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점을 보신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잔고 비율 거의 이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잔고만 단 0.5%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래소 규모별로,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규모별로 거래소에 얼마나 유출됐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고래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빼지 않고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에서 이탈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좀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이냐면은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유출됐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같은 초대형 기업이 소규모 기업에 비해서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 그뿐만이 아니라 SEC에 관한 뉴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글래스노드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의 금융당국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 시장에 자금 유출이 더 많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되려 이제 작은 소기업이라든지 개인 고래들은 좀 남아있는 모습을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자, 롱텀과 쇼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 단기 보유자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단기 보유자들은요 76%나 시장을 이탈했습니다. 굉장히 큰 수치죠. 거의 대부분의 수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롱텀,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은 1.9%만 시장을 이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인즉 장기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단기 보유자들이 좀 시장을 이탈했었던 비율들은 좀 많이 늘어갔고요. 반면에 단기 보유자들의 시장 이탈률은 굉장히 적다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SEC 뉴스 사태로 인해서 시장 자체에 충격을 받고 시장을 이탈했던 투자자들은 오히려 소규모 기업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많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시장을 이탈했던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자들이 무려 7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글래스노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은 비트코인 구매자가 자신의 코인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로 코인을 많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장기 보유자는 코인을 거의 보내지 않았다. 즉 포지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가 SEC에 관한 뉴스에 놀라지 않았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완전히 건재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이 시장을 지켜봤던 투자자들은 시장 이탈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의 이탈이 눈에 뜬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리스크로 남을 것 같아서 오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자, 오늘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오늘의 이지영의 인사이트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